네. 그럼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에 대한 플랜? 답은 이미 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예. 이제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특위를 만들어 갖고 안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앙 권력을 일단 분권형으로 좀 해야 된다. 5년 단임제라는 거는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5년 그냥 그 무슨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5년만 해라 이런 건데 그 5년하고 국회의원 제도는 또 소선거구 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분권형 내각제로 바로 못 간다면 우리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외교안보는 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대통령한테 맡기더라도 뽑아서 정말 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같이 굴러가려면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해서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앙 권력의 새로운 분권이고 또 하나는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 간의 지방 정부 간의 분권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적인 과제에 아까 대응하기에도 굉장히 계속 느릴 겁니다. 느리고 제대로 대응 안 되고 규제 덩어리를 이 기득권화돼 있는 이 구조를 타파하기가 대단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중분권의 개헌이 필요하다. 예. 중앙 권력의 분권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분권 이 이중분권의 모델로 우리가 좀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그러면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서 어떤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혹시 반론 있으세요?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려면은 적어도 바터에 가까운 어떤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터요? 예, 바터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것을 예.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이제 그 사실 야당 대표들의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큰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헌이었겠죠. 예. 그런 게 물밑 협상에서 당 원로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정치 보복의 역사를 끝내고 개헌은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개헌해놓고 나가지고 이제 개헌하자 그러면요 이거는 너 쫄리지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개헌 이후에는 개헌이 오긴 힘든 환경이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뭐 어떤 분이 후보가 될지 모르고 그분이 개헌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누릴 거 권력 다 누리고 이제 정권 교체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자고 뭐 이런 정도의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은 이 국면에서 되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 대통령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많은 분이 당선됐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가 놈놈놈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뽑았던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 그대로 사람 좋은 분.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 성품을 봤을 때 사람이 좋아 보이는 분을 뽑은 적이 있었겠죠.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평가 받는 건 별개로. 그다음에 좀 뭐 나쁘다까지는 아닌데 실리적이고 뭐 이렇게 일은 잘할 것 같은 이미지.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당선됐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명확하다 봅니다. 개업을 겪고 나가지고는요. 이상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함의 카테고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상정하겠죠.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사람인가. 또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탄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떠오르면 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테고리를 보고 이런 이상한 사람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약간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사실 자꾸 이제 박 시장님은 이제 시스템적인 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함에 대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어요. 선거 때 왕자를 쓰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뭐 상대 후보도 보면 뭐 가족 간의 뭐 대화 이런 걸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대평가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저는 단호하게 이번에 다가오는 국면에서는 이상한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국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개헌 제가 한마디만 좀. 예, 하시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면에서 개헌은 안 됩니다. 대신 어렵죠, 실수. 우리가 그러니까 시행 시기를 늦추는 개헌은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년에 맞추든 30년에 맞추든 만약에 금년에 대선이 있으면 30년부터 시행하는 개헌안은 현재의 대권 주자들하고는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고 또 28년에 맞출 수도 있어요. 일부 지금 뭐 이미 나는 3년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은 사실 이번 예를 들어서 대선 국면에서 그거를 안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다 공약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붙이면 되거든요. 지방선거에 붙여서 시행은 30년에 하든 28년에 하든 이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현재 그 제왕적 그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충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87년에 만들어진 현재 그 헌법 체제가 좀 변화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계엄 이후에 지금 탄핵 국면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이 결정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전에 그 탄핵 심판도 되기 전에 사실은 물론 뭐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개헌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현재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또는 뭐 구속 기소 또는 수사 일련의 과정도 지금 불확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탄핵 심판 이후에 60일 탄핵 심판이 되면 여야는 현실적으로 바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후보를 선출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중도는 모아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갖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그거 하나만 한다고 하면 뭐 그런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 않고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통령의 특히 권한을 좀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돼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좀 그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희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다면은 여야 후보가 개헌의 로드맵 일정 정도를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밝히고 당선되면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은 대통령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광화문이나 그 한남동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국민들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세대 간에도 나눠져 있고 젠더 간에도 나눠져 있고 지역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굉장히 다층적인 어떤 갈등 구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롭게 되는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좀 통합할 수 있는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야 간의 소통을 좀 촉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언론과 대화할 수 있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갖고서 그걸 철저히 처음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당과 소통을 안 했어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로 승리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쫓아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당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소통이 안 되니까 여당이 야당과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고 여야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질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해야 될 가장 큰 가치는 역시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많은 현안들 뭐 기후변화든가 저출산 고령 문제 또 시대적 전환 문제 AI 시대가 좀 다가오는데 이런 과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그에 기반한 어떤 민주주의의 복원 이런 것들이 2025년도에 국민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헌은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건 뭐 다 인정하시는 사실 같고요. 근데 개헌 로드맵을 내도 아마 현직 대통령은 본인한테 영향을 주는 개헌은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현직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개헌이 실행이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있게 갈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헌 핑계대고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화시키는 거를 회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 있거든요. 예컨대 검찰개혁도 저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거고요.
또 예산과 같은 재정 권력도 저는 민주화시킬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정책 감사 막 남발하는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잘하게 들어가 보면 군도 문민화를 확실하게 이루어서 이제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뚝딱거려서 기업 못하게 한다든지 법률적인 수준에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분권으로 몰고 가져가는 조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거라도 좀 하자. 자꾸 이제 개헌 핑계 대지 말고 개헌은 하다 보면 잘 안 돼 왔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해도 대통령 권력이 많이 제약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원리대로 체크 앤 밸런스, 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거를 좀 법률 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좀 경쟁적으로 여야가 공약을 해서 그래서 합의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래서 개헌 핑계로 할 수 있는 숙제를 넘기지는 말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